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십시오. 불체포 특권 약속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부터 바로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상 대장동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당분간은 이 모든 이슈를 이 구속영장 청구 이 뉴스가 빨아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 메시지부터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입니다.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 유착을 통해 본래 대장동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 성남시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비리다. 그래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국가적으로 참 사실은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지역 토착비리다, 불법 정경 유착이다 이렇게 검찰총장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건 희대의 사건이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는 100%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그렇게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은 정치범 사건이 아니거든요. 예.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얘기하려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없던 사실을 과거에 있던 사실을 뒤집어 캐서 그 사람을 문제 삼았다면 그게 아마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사건 예를 들면 대장동이라든가 위례신도시, 백현동 특혜 의혹이라든가 성남FC,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그 대북 송금까지 이것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 있을 때 문제가 되었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다른 경선 후보가 폭로를 한 것이고 또 기자들의 추적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대선에 패배했으니까 내가 이런 수모를 받는다면 만약에 본인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렸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야당 대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야당 대표가 대개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면 한동안은 침잠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는 개항을에 출마하셔서 배지를 달고 그다음에 곧바로 또 당대표가 돼서 그 이후에 계속 방탄국회를 열면서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방어막을 만들고 계셔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이것들은 아마 분명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총장이요. 사실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불법 정경유착이라든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 대장동 일당 지역 토착비리 극히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 핵심 단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입장평을 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결국은 국회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할 겁니다. 네, 국회에 보내는 메시지이자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검찰 수사의 총 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이건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이 아니라
이건 지역 토착 비리고 극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속을 통해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것을 이 검찰총장이 직접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불가피성을 이 검찰총장, 검찰 총수가 이 국민에게 설명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자 제1야당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왜 신병 확보가 중요한지를 이원석 총장이 이례적으로 강조한 듯합니다. 이원석 총장의 과거 발언도 잠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사람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후배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을 목표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 검사는 그렇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혐의를 수사합니다. 사건을 수사를 하지 사람을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대부분은 이전 정부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수사입니다. 진영 또 지위, 이념과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오늘 검찰이 이 대표 영장에 어떤 부분을 담았는지를 지금부터 만나보려 합니다. 크게는 대장동 위례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격이 비슷한 두 의혹을 묶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과거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불렸던 이 부분, 위례특혜 의혹 혐의도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제3자 뇌물죄 혹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인데요. 일단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성남시 등에 손해를 끼친 배임 액수가 무려 4,895억 원. 검찰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4,895억 원. 그러니까 저도 그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계산은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예. 넣었다면 성남시에 배당할 이익이 6,725억이 됐을 거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면서 확정이익 1,830억만 배당받도록 했기 때문에 예. 그 차액이 4,895억 원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계산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저 부분은 이제 배임이니까 저 4,895억 원 중에 1원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그 성남시장 시절에. 근데 저거는 배임이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았어야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받았으면 한 푼도 뇌물이 받았으면 되겠죠. 뇌물죄가 돼버리는 거니까. 예. 그건 뭐 하나만한 얘기고요. 저 부분은 분명히 예전에 그 경기도 국정감사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에 답변을 했죠. 예. 직원들이 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참 이례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저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어떻게 될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저런 유사한 계약서 조항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이른바 저 영어 죄송합니다만은 보일러플레이트 클로즈라 그래가지고 예. 그런 계약 조항은 늘 들어가 있는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반드시 들어가는 건데 빼라고 지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배임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이것이 뭐 범죄를 구성한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대표 본인이 지사 시절에 분명히 그걸 본인이 빼라고 지시했다는 건 왜 늘 들어가 있는 그런 조항을 빼라고 했느냐. 이걸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배임죄 구성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 얘기를 해볼 텐데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5천억 가까운 저 배임 혐의 검찰이 특정한.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하면 만약에 대장동 일당과 당시 성남시 이재명 시장 측이 유착이 없었으면 대략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 6천억 넘게 성남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걸 대장동 일당들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몰아주다 보니까 성남시가 가져간 건 1,830억이다. 4천억 넘게 손해를 끼친 혐의다. 근데 이건 금액만 봐선 상당히 중대한 범죄다.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강조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배임 액수가 4,895억 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상당히 굉장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요. 이 자체로도 중범죄 혐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배임 액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대장동 일당들이 배임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을 때는 651억 원 플러스 알파 정도로 계산이 됐었거든요. 예. 그것에 비해서 배임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이 6,725억이었는데 그중에서 성남시가 가져갔던 확정이익이 1,830억 원이니까 그 차액인 4,895억을 배임을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를 좀 더 분석해 봐야겠지만 예. 일단 전체 개발 이익의 70%가 적정한 배당 이익이다라고 이제 검찰은 수사를 한 것인데 왜 70%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는 당시에 주무부서에서 개발 이익 중에 70%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문건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예. 과연 그 70%라는 수치가 정당한 것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추가로 성남시가 확정 이익을 1,830억 원만 받게 돼서 결국 그 차액만큼의 배임이라는 것인데 사실 이재명 대표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해서 성남시가 받은 확정 이익은 5,503억 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020년 7월에 예. 그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그 대법원에서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때 대장동과 관련된 이익이 5,503억을 환수했다라는 부분을 공표한 것에 대해서 허위가 아니냐라고 고발이 됐었고 그런데 그 사건에서 허위가 아니다라고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이미 성남시가 5,503억을 확정이익으로 환수했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왜 1,830억만 배당받았다라고 인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두고 좀 다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 측은 5천억 넘게 대장동 수익 환수한 셈이다. 뭐 공헌화 작업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것 같고 다만 검찰은 그렇지 않고 1,800억만 받았고 원래는 돈을 한 6천억 정도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가 벌 수 있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배임 혐의, 돈 얘기 집중하고 있는데 김조혁 의원님, 이게 지금 거의 최초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물론 뭐 당시 검찰은 부실 수사를 했다고 지금 여당은 지적하지만 당시 배임 액수가 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배임액이 무려 7배가 떴기 때문에 검찰도 뭔가 여러 물적 증거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구속영장이 적시하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합리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원래 민영 개발로 시작되려고 했던 그 대장동에 대해서 민관 공영 방식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토지는 공영 방식으로 싸게 사들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분양할 때는 상한가를 두지 않는 민영 방식으로 분양을 해서 그 차액을 최대한 부풀렸고 그다음에 거기서 얘기하는 공원이라든가 터널을 만들어서 그걸 환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터널과 공원을 만들므로 해서 분양가가 훨씬 더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이 보기에는 결국은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부터 시작해서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고 화천, 대유, 천하동인 이런 분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준 것 그리고 그 돈이 결국은 저수지를 통해서 본인들에게 돌아가려고 했던 거 아니 이재명 지사와 그 측근들에게 돌아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배임 액수의 산정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공소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산에 의해서 저렇게 나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년 반 전만 하라도 대장동 수익 당시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몸통으로 검찰은 판단해서 유 전 본부장이 최소 600억 넘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니다. 최초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 이재명 당시 시장이 문제였다. 4,895억, 7배나 늘어났습니다. 근데 돈 얘기를 했으니까요, 부장차장. 네. 검찰도 언론도 가장 주목했던 게 이게 천화동 1호의 수익, 네. 저수지에 모아놓듯이 이재명 시장 측이 나중에 빼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문제 428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영장에 적시가 되지 않은 건 아니냐. 물론 뭐 150페이지의 검찰 영장 청구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그 검찰의 이유는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특히 천화동인 1호의 그 숨은 지분의 경우에는 이 명의자인 김만배 씨가 아직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남욱 변호사와 이 유동규 본부장이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라는 전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수혜자가 지금 누구로 돼 있냐면 정진상 실장과 이 김용 전 대변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직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거쳐서 최종 수혜자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아니었느냐, 여기까지는 이제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돈 명의자인 김만배, 그리고 전달을 받거나 아니면 정치 자금을 받아서 대선 경선 자금으로 썼을 개연성이 있는 정진상, 김용, 이 세 사람이 아직 시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 최종 수혜자가 이재명 당시 그 경기지사였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 구속영장이 집행이 된다라면 앞으로 검찰이 강력하게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천화동인 1호의 숨겨진 지분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차장 말씀은 여기 밑에 있잖아요. 검찰이 이 부분은 바로 하지 않더라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수사를 할 수 있다. 뭐 정진상, 김용까지 안 가더라도 두 사람까지 안 가더라도 네. 김만배 씨가 만약에 구속이 돼서 이 천화동인 1호의 주인 혹은 지분에서 조금 더 입장이 바뀌면 이 부분까지도 영장에 100% 적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자 김만배 그리고 전달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김용, 정진상 3명 중에 1명만 시인을 하더라도 최종 수혜자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였다 이렇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속영장이든 아니면 기소장에 공소장에 이게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그 세 사람이 시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빠졌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더 여러 가정인데 428억 저수지 이 부분은 좀 더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